프랑스 르네상스 가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르네상스는 가구 디자인 및 제작에 있어서도 엄청난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중세 고딕 양식이 쇠퇴하고 고대 문명을 다양한 형태로 가구에 반영시키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총칭해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그 르네상스 양식의 앤틱 가구 제작이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식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이탈리아 양식이라는 식으로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식으로 나라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르네상스 양식의 원조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양식으로 꼽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들이 제작되었던 기간은 우리는 1400년에서 1650년도경까지 약 2세기 반을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가 제작되다 보니 시기별로 초기나 후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는 고대 문명의 가구를 고대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영감을 섞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제작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물론 모티브가 고대 건축의 조각이라든가 석관 등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구조로 설계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또 고대 유물에 담겼었던 조개 껍질이라든가 암포라, 돌고래, 꽃, 화한, 화병, 파도 모양, 소용돌이, 이러한 모양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아랍 쪽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독특하고 괴기스러울 만큼의 장식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특별하고 또 다채로운 표현이 이루어졌었고 또 사람의 모습을 장식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고대 시대의 가구를 조금 카피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고대 문명의 장점을 장점적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는 나라별로 조금 세분화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국가별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파라초라는 호화 주택을 짓고 거기에 어울리게 가구를 모두 제작을 해서 갖추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구는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초기 고대의 조각이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보나롤라라는 그러한 의자라든가 또 카소네라는 궤나 그러한 테이블 장식장, 찬장, 또 옷장, 침대 이렇게 오늘날에 사용되는 현대 가구의 종류들이 이때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표면 장식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또 굉장히 섬세한 표현들이 표면 처리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착색이나 도금 또는 조각 상감법 등이 다채롭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프랑스 르네상스는 루이 13세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오히려 이 프랑스 르네상스 가구는 뭐 요란하지 않은 장식, 또 엄격한 조화, 뭐 세련된 테이블, 이러한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이렇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식으로 그 나라별 르네상스 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복고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그러한 용어는 르네상스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개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던 그러한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이 과거 중세까지만 해도 신이 중심이었던 그러한 주제를 인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의 그 중심 개념에는 인간의 본성을 다시 찾아보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예속과 봉건사회의 중세적인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본성을 다시 찾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의 중요성을 부여했던 이러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하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르네상스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사고 방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문제를 볼 때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고자 했고, 또 무언가를 개발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반드시 인쇄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르지오라는 작가는 그 중세시대의 그 건축 또는 성당 공간에서 봤던 네이브와 트란셉트들,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그 예배당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인간의 형성을 사각형의 그리드 안에 이렇게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러한 그 건축 또는 예술들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인 그러한 그 중요성, 인간성 또는 인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은 주로 석재나 벽돌, 콘크리트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또 실제 구조로는 조족조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외부 인면에서 봤을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구식 구조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딕 중세시대 그 성당이나 교회 건축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돔은 시공성을 개선했고 또 경량화시켜서 아름다운 외관을 위해서 골조 구조를 내외부로 마감하는 이중 구조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또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은 수학적인 비례 체계가 우주의 질서를 표현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그 건축을 표현했던, 공간을 표현했던 예술가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래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주관적이고 임의적이고 감상적인 양식이 아닌 규범과 법칙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건축 양식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고딕 시대의 그러한 수직성과 비교했을 때 인간 중심으로 주제가 옮겨짐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과 인간의 세속적인 성격을 강조하게 되는 수평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건축 공간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본질은 중세의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 말하자면 인간성을 해방시키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정신에 그것이 핵심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에서는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조형 양식의 복귀를 의미하는 복고주의의 부활, 고전 양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중세에 지나친 신 중심의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에 염증을 느껴서 고전주의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에 무언가가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행이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예술 전반에는 복고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도 고전주의 건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고전 건축의 핵심적인 건축 구성 원리는 주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고전 건축미의 근원은 이러한 주범에 의해서 비례, 질서, 조화를 중시했던 것을 학습한 바 있습니다. 그 고전 건축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엔타블레처, 또 페디먼트, 코니스, 아치, 아케이드 등 고전 건축적인 요소들을 르네상스 시대에도 건축에 도입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사고에 기초를 해서 수학적 관계에 바탕을 둔 조화와 질서, 균형과 통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외벽의 경우에 벽면은 거칠게 마감을 해서 재질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법을 볼 수가 있고요. 저층 부일수록 사람의 눈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보이는 곳은 더 거친 마감으로 처리하면서 위층으로 갈수록 다듬어진 마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그러한 투시도법, 원근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축 공간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르네상스에는 중세하고는 달리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가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프랑스 르네상스는 샤를르 8세와 프랑스와즈 1세 시대에 이탈리아의 침략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이 처음 도입되게 됩니다. 새로운 궁전에 가구를 공급하는 이탈리아 장인들이 암보와스라는 지역과 퐁텐블루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프랑스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테이블이나 가구들은 특히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원래 고딕 시대의 가구처럼 천으로 테이블을 덮지 않고 정교하게 조각된 다리를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초기 르네상스와 중기 르네상스, 후기 르네상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는 고딕 가구의 구조적인 형태와 또 르네상스의 건축적인 장식이 복합된 성격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중기에 접어들면서 고딕 형태는 퇴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프랑스 르네상스만의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 르네상스를 지나고 중기를 지나면서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과 독일 및 플레미시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플레미시라는 것은 15세기 중기부터 16세기 말에 이르는 시대에 플랑드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북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 걸친 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국제적인 활약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총칭해서 오늘날의 플레미시 또는 플랑드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기 르네상스의 가구는
중세시대의 양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육중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어떤 덩쿨립 장식이라든가 아라베스크 문양과 같은 그러한 이탈리아로부터의 장식 요소가 고딕 형태의 그러한 그 가구와 결합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의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프랑스와 1세가 1515년에 즉위하게 되면서 1525년 이탈리아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프랑스에 돌아온 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적극 도입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와 1세는 군주적인 몸가짐과 또 화려한 궁정 생활을 아주 즐겼던 호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어울리는 화려한 성들이 굉장히 여러 개 지어졌다고 알려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러한 실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형태는 중세의 성을 연상시키지만 창문이나 문 등 각 부분이 르네상스의 특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에서는 중세시대의 고딕이나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보여지는 아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 후에 앙리 2세와 3세에 이르러서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본격적으로 고딕형이 배제가 되면서 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중기 프랑스 르네상스는 이 프랑스의 르네상스가 앞장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와 1세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을 모방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프랑스만의 독특한 르네상스 양식에는 이탈리아의 그러한 양식들이 상당히 특징과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서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러한 스가벨로라는 의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무튼 이 의자와 유사한 에스카벨이라는 그러한 의자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카크투아르라는 사각형의 의자도 만들어지고 아르모아르라는 그러한 2층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과다하게 사용한 그러한 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의 장농들의 양식이라고, 독특한 장농의 양식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프랑스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양식을 르네상스 양식이 탄생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에는 조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조각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도 폭발적으로 관심이 증대가 되어서 중세 프랑스에서 가장 즐겨 썼던 재료였던 가구에 사용됐던 오크는 호두나무로 대체하게 됩니다. 호두나무는 보다 정교한 조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크를 대체해서 호두나무라는 그러한 재료가 가구에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가구의 공업, 가구의 산업이 중산층의 성장과 더불어서 급속히 발전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왕비를 맞이한 루이 13세 때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양식도 받아들여서 복합을 시키면서 다양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루이 14세 때 바로크 양식이 탄생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프랑스 르네상스의 실내 공간은 굉장히 장엄하거나 어두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은 주로 목재 패널, 석고벽 혹은 가죽을 바르거나 또는 직물을 벽에 들이우는 형식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은 주로 평천장이죠. 목조의 들보를 가깝게 배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천장 외에도 격자 천장,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격자 천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벽난로라는 것은 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원형이나 또는 벽기둥 모양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바닥 온돌 난방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 프랑스는 벽에 벽난로를 통해서 난방을 했던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공간은 벽난로에서 볼 수 있듯이 원기둥, 또 엔타블레처 등 고전 그러한 그 건축 양식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프랑스와 1세의 상징인 도룡뇽 조각을 그 벽난로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와 있는 가구를 보면은 침대 왼쪽에 패널 등받이가 있는 고딕형의 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전형적인 프랑스 르네상스의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르모아르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식 2층 장롱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장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전형적인 프랑스 장롱의 그 장롱을 이루는 중요한 그러한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카크투아르라고 불리는 사각형의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에는 플레미시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북부 지방은 삼각이나 사각의 피라미드 형태의 의자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소용돌이 장식을 조각한 그러한 그 플레미시식 나선형의 그러한 그 다리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고급 가구는 브론즈라는 것들, 청동같이 금속을 부착한 가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나무에는 사용된 다양한 나무들을 사용해서 가구 색이 대비되는 나무를 조각하거나 상감하거나 준 보석류 이런 것들을 그 가구에 덧붙이는 그러한 그 양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탁자나 장롱의 다리를 꽃병 모양의 판각으로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 후기 프랑스 르네상스 가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시기에도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요. 왕실이 다른 그 장소로 옮겨가게 되면 그에 따라 가구들도 옮겨지게 되고, 또 그 가구들을 그 지역에 맞게 새롭게 제작을 해서 새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구의 용도를 그 지배한 그러한 궁정의식의 세세한 부분들과 이따금씩 보여지는 가구가 취한 형태는 중세로부터 그래도 이어진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들 기간 동안에 제작된 가구들은 18세기까지 변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져서 왕실에서 사용됐던 가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사용되는 그 전달돼서 디자인이나 그 기능이 전달돼서 사용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프랑스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